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기 60점만 넘자 첫 번째 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과목들 중에서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기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문답으로 하시면 무조건 100% 필패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들 역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문답하면은 몇 개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기기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개념을 모르면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과목은 벼락치기가 되는데 이거는 벼락치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잘 가지고 가셔야 어떻게 된다. 60점을 쉽게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컴팩트 있게 강의를 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당연히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정규반을 잘 밟아 오셔서 기기 공부를 개념 공부를 잘 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면은 이 강의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기기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문답만 하고 있다. 그런데 문답할 때마다 성적이 들쭉날쭉이고 엉망진창이다 하시다면은 자, 이 강의를 한번 듣고 바로 관연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소위 뭐 무지성으로 기출을 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단기간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요 강의만 들으시고 관연도 넘어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초이론부터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이론은 전기기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 만약 해당 내용을 아신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초이론 첫 번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만약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움켜잡으면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른손을 움켜쥐게 되면은 자,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뭐가 돼요? 향하는 방향이 전류가 되겠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감잖아요. 감는 방향이 뭐가 된다? H 자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은 아래 방향으로 하면 네 손가락이 어떻게 감기나요? 네, 네 손가락은 당연히 이렇게 감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기본적인 법칙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여러분들 발전기에서 쓰이는 친구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 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총 같은 거 쏘셨을 때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발이라고 하죠. 또는 오발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셔서 오발을 기억하시면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처음에 어떤 에너지를 넣어줘요? 처음에 어떤 에너지를 넣어줘요? 당연히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어떤 움직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뭐를 만들어낸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레방아 생각해도 되잖아요. 물레방아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그게 뭐예요? 기계적인 에너지고 그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과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기, 즉 전기를 만드는 친구니까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겠구나.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를 기본적인 거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른손 법칙은 여러분들이 오른손만 있으면 돼요. 오른손만 있고 자,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자,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를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손의 모델은 접니다. 네, TMI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 저작권 때문에 제 손을 썼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FBI를 생각해요. 뭐라고요? FBI. 그러니까 미국의 FBI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지가 F가 되겠고요. 그리고 검지가 B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지가 I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엄지와 검지가 몇 도라고 했어요? 자, 90도를 이루어야 돼요. 엄지와 검지가 90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검지와 중지 역시도 90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검지와 중지 역시도 90도를 이루어야 되고 엄지와 중지 역시도 90도를 이렇게 이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안다면 발전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왼쪽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과 S극, 자극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도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 자속이라고 하는 친구, 즉 자기장 B라고 하는 친구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가셔야겠죠. 처음 들으시는 거라면 기억을 하세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발전기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야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체에다가 윗방향으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F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힘이 들어간 거니까 F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자, V라고도 표현합니다. V는 속도죠. 이동 속도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 분명히 B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F와 B를 알게 되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I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지를 이렇게 잡으시면 세 번째 손가락의 위치가 결정이 나겠죠. 자, 분명 세 번째 손가락은 여러분들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유기기전력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갈게요. 오른손 법칙 요거구나. 자, 그 다음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였다면 왼손 법칙은 당연히 뭐가 돼요? 전동기가 되겠죠. 전동기. 자, 그럼 전동기라고 하는 친구는 발전기와 완전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뭐가 발생해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선풍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기 코드를 꼽아서 선풍기에 전기를 넣어줬더니 뱅글뱅글 도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왼손을 어김없이 들어주시고요. 오른손과 마찬가지의 포즈를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 B, I를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F, B, I 이렇게 되는 거죠. F, B,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F와 B는 몇 도? 90도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B와 I도 90도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F와 I도 90도 관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에서 쓰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는 전기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다면, 자, 이번에는 이 F라는 친구를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기계적인 에너지를요. 자, 그러면은 N에서 S로 자기장은 항상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뭐가 생겨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전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도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를 넣어줬다고 해볼게요. 자, 전기를 넣어줬어요. 선풍기에 전기를 넣어줬더니, 자, 그러면은 뭐가 생겨야겠어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왼손을 들어가지고요. B는 뭐예요? 오른쪽 방향이 되겠고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전류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자, 요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요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기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는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힘은 위로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힘이 어디로 가요? 힘이 위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힘이 위로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전기기기 함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직류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극과 S극 지금 뭐가 있어요? 자석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유식하게 계자라고 합니다. 자, 계자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자, 가운데 이 원통처럼 생긴 애는 전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물레방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돌아감으로써 뭐를 만들어내겠어요?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원통에 이렇게 홈을 다 파놨습니다. 이 홈을 다 파놓고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다 이렇게 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선이, 자, 어떤 도선? 자, 요런 도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가 발생이 되면 요 도선에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른다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그럼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 거죠. 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전기가 이렇게 쭉 타고 흐릅니다. 쭉 타고 흐르다가, 자, 이러한 원통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원통은 뭐냐면은요, 정류자라는 놈입니다. 정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뭐였어요? 직류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류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 이 친구,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이 친구는 뭐다? 교류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준다? 여기를 통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직류로 바꿔줘서 우리가 어디에 공급을 한다? 부하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 게 뭐다? 아, 직류 발전기구나.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구성 요소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N극과 S극. 자, 이 친구를 뭐라 했어요? 계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계자라고 하는 친구는 N에서 S극으로 어떻게 해요? 자속이 발생을 할 겁니다. 뭐라고? N에서 S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그냥 자속을 만드는 놈입니다. 자속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고정자라고 합니다. 고정자라고 합니다. 왜? 말 그대로 얘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는 건 뭐예요?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전기자라고 합니다. 전기자. 얘는 뭘 만들어내요?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죠. 유기기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회전을 하면서. 그래서 얘를 회전자라고 합니다. 자, 물레방아라는 거죠. 자, 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 도선에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자에도 살짝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전기자는 여러분들, 자, 규소라는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규소라는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희, 규, 와, 성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거는 자기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규소를 어느 정도 첨가해 주냐면요, 약 1에서 1.4% 첨가하게 됩니다. 자, 규소를 첨가해 주는 이유는, 자, 희규화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은 철손이야. 말 그대로 손실입니다. 자, 이 친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를 반드시 성층해 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규소를 전기자에 성층을 하게 되는데, 약 몇 퍼센트의 규소가 들어가냐면요, 1에서 1.4%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규소를 1에서 1.4%보다 많이 넣게 되면은 당연히 철손, 즉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은 줄어들겠지만 기계적인 강도가 어떻게 돼요? 기계적인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기자라는 놈은 회전자이기 때문에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에서 1.4% 정도 넣어서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면서 철선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택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정류자라는 친구입니다. 자, 정류자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친구죠. 정류자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은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높아심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뭐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관련도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공식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류라는 놈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자, 여기 이 정류자를 제가 확대를 해보면, 자, 요러한 형태가 됩니다. 지금 요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류자편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요? 정류자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편이 뭐예요? 조각 편자입니다. 정류자의 한 조각이 됩니다. 얘는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파란색으로 정류자편을 나눠놨죠. 자,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류자편을 절연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뭐다? 아, 정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류자 편수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정류자 편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이 여덟 개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류자 편수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뮤제로 ns가 되겠고요. 이 뮤제로라고 하는 것은 슬롯 내 도체수가 됩니다. 슬롯 내 도체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이게 파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파여져 있는 게 바로 슬롯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슬롯에 도체가 몇 개 들어갔니?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한 개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요게 두 개, 2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슬롯 한 개에 몇 개가 들어갔니? 라고 하면은, 자, 뭐예요?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갔어요? 2죠. 그럼 미제로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슬롯 수는 몇 개냐 하면은, 여기 파여진 게 몇 개라는 거죠. 여기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구나.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류자 편간전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류자 편간전압이요. 자, 정류자 편간전압은 뭐냐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정류자편,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류자편 간전압. 자, 그러니까 여기 정류자편이죠. 얘도 정류자편이죠. 자, 얘네 사이에 전압을 뭐라고 한다? 아, 정류자 편간전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류자 편간 전압. 자, 그래서 VC는 K분의 PE라는 공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K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류자 편수, 여기에 우선은 K가 되겠고요. 자, P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극수가 됩니다. 극수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극이 하나 있죠. 얘는 극이 몇 개예요? N극이 한 극, S극이 한 극, 극이 두 개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E는 뭐예요? E는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식도 간혹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류발전기의 3대장을 뽑아라. 직류발전기의 3대장을 뽑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기자, 정류자, 그리고 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자기학 때 2장 제목이 뭐였어요? 전개였죠. 뭐라고요? 전개였잖아요. 그래서 정전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3요소를 고르라고 하면 받듯이 정전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겠죠.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4요소를 골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3개의 친구 중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브러쉬가 됩니다. 브러쉬. 자,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정류자 원통 보면 여기 제가 색칠을 이렇게 네모로 해놨죠. 이 친구들이 브러쉬입니다. 자,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 유기기전력을 외부로 인출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정류자에 붙어가지고 정류자에서 교류해서 직류로 바꿔줬죠. 그 친구를 어떻게 해준다? 외부로 인출해서 부하로 공급하는 친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브러쉬라는 친구는 여기 정류자가 있죠. 정류자 옆에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붙어져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압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러쉬와 정류자 사이에 압력이 중요합니다. 이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붙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압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자, 약 0.15에서 0.25 kg 센티미터 제곱만큼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cm 제곱당 약 0.15에서 0.25kg의 압력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제가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지금 필기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강의 노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브러쉬 종류가 탄소질이 있고요. 탄소질 브러쉬가 있고요. 자, 흑연질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질 브러쉬는 저항이 뭐예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항이 크다는 것은 V는 IR이 크다는 거죠. V는 IR.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크다는 거죠. 전압 강화. 전압 강화가 왜 커요? 저항이 크니까 V가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압 강화가 크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류를 줄여줘야겠죠. 따라서 어디에서 쓴다? 소전류. 그리고 저속기에서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흑연질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작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V는 IR에서 R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V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압 강화가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큰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대전류. 그리고 고속기에 쓰인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는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기자 권선법이 되게 됩니다. 전기자 권선법은 뭐냐면요. 저 앞서 설명드린 전기자가 뭐라 했어요? 당연히 여기 원통이라고 했고요. 이 원통에 들어가는 얘네들의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선법이니까요. 따라서 이 권선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고요. 고상권 중에도 계로권과 패로권이 있고요. 패로권 중에서도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고요. 이층권 중에서는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칙류기에서 전기자 권선법을 쓸 때요. 뭐 칙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권선법에 있어서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만 씁니다. 뭐라고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만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장면 곱빼기 좋아하시나요? 곱빼기를 기억합니다. 자장면 곱빼기 좋아하시나요? 곱빼기를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 곱페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곱페이 뭐라고요? 곱빼기 곱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층권에는 중권과 파권이 있는데 이게 둘 다 쓰는데요. 자, 중권과 파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매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중권과 파권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어요? 바로 전기자 권선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권과 파권을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권과 파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중권 같은 경우는요. 자, 병렬 회로수가 A는 B는 P입니다. 자, 그리고 파권은 A는 2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병렬 회로수를 A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A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권 같은 경우는요. 병렬 회로수와 B는 브러쉬 수가 됩니다. 자, 브러쉬 수와 P는 뭐예요? 극수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같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A와 B와 P가 같구나. 뭐는? 중권은. 자, 그럼 파권 같은 경우는 그냥 A는 2입니다. 그냥 병렬 회로수가 2 그 자체입니다. 뭐 극수, 브러쉬수 신경 쓸 거 없고요. 얘는 그냥 무조건 병렬 회로수는 2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애플파이 좋아하시나요? 애플파이. 자, 그럼 파이 좋아하시면은 파이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파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병렬 회로수가 2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 중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수가 4개짜리라고 해볼게요. 자, 극수가 4개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극수가 4개라는 말은 결국 브러쉬 수도 4개고 병렬 회로수도 4개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병렬 회로를 제가 몇 개 그렸어요? 하나, 둘, 셋, 4개를 그렸습니다. 파권은 무조건 2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별표를 그렸잖아요. 이 별표 하나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가 뜻하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 원리에서 배웠던 자, 요 친구, 요 도선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이 도선 하나,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도선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별표라는 친구가 도선 하나라 했어요. 자, 이 친구가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낼 건데 자, 얼마만큼의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냐면요.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위해서. 자, 1V를 만들어내고요. 전류는 1A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V를 만들어내고 1A를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별표가 도체라고 했습니다. 도체수가 총 몇 개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요. 도체수가 24개를 주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24개를 줬다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총 4개잖아요. 4개니까 몇 개씩? 6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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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씩 이쁘게 24개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팝콘 역시도 2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딱 2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는 12개, 여기는 12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1V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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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총 몇 볼트? 6V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별표 하나당 1V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니까 당연히 몇 볼트? 6V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라 했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암페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1암페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1암페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1암페어, 여기도 흐르는 전류가 1암페어, 여기도 흐르는 전류가 1암페어가 되려면은 여기 전체에 그냥 몇 암페어가 흐르면 돼요? 1암페어가 흐르면 되잖아요. 1암페어가. 맞죠? 여기도 몇 암페어 걸려요? 1암페어. 여기도 몇 암페어? 1암페어. 여기도 몇 암페어? 1암페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몇 암페어 걸려요? 최종적으로 4암페어가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팝콘 같은 경우도 하나가 1V죠. 그럼 여기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1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볼트가 걸린다? 12V가 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도 1V. 여기도 1V, 1V, 1V. 다시 여기도 1암페어, 1암페어, 1암페어가 흐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가 돼요? 1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된다? 1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된다? 최종 흐르는 전류는 1암페어 더하기 1암페어 해가지고 2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병렬 회로수, 즉 중건인 경우는 극수가 4개일 때 자 6V죠. 그러니까 6V고 얘는 몇 볼트예요? 12V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뭐예요? 저전압에 쓰인다는 겁니다. 저전압. 전류는 병렬 회로수가 많으니까 전류는 더 많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류에 적합하다. 자, 이 친구는 뭐예요? 당연히 고전압이죠. 12V에 고전압이 걸리고요. 어디에? 전류는 병렬 회로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소전류가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전류.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저전압 대전류에 쓰이고 팝콘은 고전압 소전류에 쓰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균합선입니다. 균합선은 중권에서는 필요하고 팝권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균합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친구라고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병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6V, 여기도 6V, 여기도 6V, 여기도 6V가 걸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는 6V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 V가 걸려? 5V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6에서 5V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전압 차이가 나니까 순환 전류가 발생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경우 중권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팝건은 그래봤자 병렬 회로수가 2개예요. 극수가 막 8개 막 계속해서 극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2개예요. 그러니까 문제 발생 확률이 낮겠죠. 그렇잖아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2개도 되겠지만 4개도 되고 뭐 8극도 되고 뭐 16극도 되고 그러니까 이 병렬 회로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어떻다? 균합선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만 찾고 가실게요. 따라서 중권은 균합선이 필요하고 팝권은 균합선이 불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기전력입니다. 이제 권선법 끝났어요. 자,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아까 권선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발전기이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유기기전력 1은 60A분의 P자판이다 외웁니다. 뭐라고요? 60A분의 P자판이라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를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A는 방금 배운 병렬 회로수가 될 거고요. P는 폴이라고 해서 극수가 될 겁니다. Z는 전체 도체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로 치면은 이 24개가 뭐예요? 전체 도체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속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면은 자, 반드시 뭐다? 극당 자속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극당 자속수에 극당 자속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한 극당 n극에 나오는 자속수, s극에 나오는 자속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은 뭐예요? 당연히 회전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60A분의 PZ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자 병렬 회로수, 극수, 전체 도체수는 바꿀
수가 없겠죠. 만들어진 그 자체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발전기 자체가. 극수랑 전체 도체수랑 병렬의 수는 원래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상수로 취급을 해서 K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K, 파이 N이라고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이 일정하다면은 유기기전력과 파이는 비례하게 되고, 파이가 일정하다면 유기기전력과 N은 비례하게 된다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점, 안 좋은 놈이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자속이 있어요. 주자속을 방해하는 친구입니다. 안 좋은 놈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나와요. 뭐라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나옵니다. 그럼 N에서 S로 자속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친구 볼게요. 요 친구랑 요 친구만 볼게요. 자, 그럼 N에서 S로 자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속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돌려줘봤다고 해볼게요. 왜? 발전기니까 오른쪽으로 전기자를 돌려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떻게로 간다? 자, 위로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F 또는 V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손 법칙이잖아요. 그러면은 FPI를 생각해 주세요. FPI. 그래서 V를 뭐라고 한다?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BI를 생각하시면은 자, F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F가 위로 올라가고 B가 어떻게 돼? N에서 S로 가게 되면은 전류가 어떻게 된다? 들어가게 되는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X로 표시할 겁니다. X로 표시할 겁니다. X로. 여러분들이 화살 뒷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화살이 나가잖아요. 화살 뒷부분을 봤을 때 X잖아요. 화살이 어떻게 됐을 때 지금 들어가고 있을 때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나오는 건 점으로 표시합니다. 왜? 화살을 여러분들이 화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화살을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여? 화살 촉이 보이니까 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살을 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살 뒷꽁무니는 X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된다? 들어감을 X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X고요. 여기도 X고요. 여기도 X고 여기도 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점을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V가 요 방향이죠. 그리고 자속도 어느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V와 B가 같은 방향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안 합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전류가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X고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 왜 점이 있나요?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전류가 안 흐릅니다. 여기는 안 흘러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얘를 전기적인 중성축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오른 나사의 법칙 배웠죠. 오른 나사의 법칙. 그럼 얘를 지금 어떤 방향에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면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여러분들 화면 안으로 엄지손가락을 넣어줘요. 엄지손가락을 넣어요. 그러면 내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지는 거 맞죠?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생기냐면요. 자, 이러한 식으로 생깁니다. 좀 잘 보이는 색으로.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된다?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화면으로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따봉을 해주시고 화면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시게 되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생겨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 주자속이 어떻게 됐어요? 주자속이 분명히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는 주자속이랑 지금 자속이랑 빨간색 자속이랑 노란색 자속이랑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자속이 어떻게 돼? 합쳐지는 거죠. 얘는 대가 되는 거죠. 대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작아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금 자속의 방향이 뭐예요?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여기는 작아지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죠. 따라서
자속의 방향이 같으니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자속에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3개를 그렸잖아요. 뭐를? 노란색 자속을 3개 그렸습니다. 2개만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원래라면 이게 정상이죠. 노란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의 자속 때문에 여기는 자속이 커지고 여기는 작아지고 여기는 작아지고 여기는 자속이 커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자속이 있고 여기에는 자속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속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이쁘게 그리면은 자, 이러한 식으로 자속의 왜곡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자속이 많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자, 분명히 아까 전에는 주자속이 전기자 반작용이 없더라면 5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친구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친구죠. 3개만 제대로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점 뭐예요? 주자속이 감소한다. 주자속이. 자, 그리고 2번째,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정기적 중성축이 여기였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 정기적 중성축이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정기적인 중성축이 돼요. 그래서 이 자속과 수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기적인 중성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도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까는 여기가 안 흘렸죠. 아까는 여기가 안 흘렀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안 흐르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는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기적 중성축이 어떻게 이동했어요? 자, 우리가 태초에 이 친구 전기자를 어떻게 옮긴다고 했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함을 알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발전기에서. 자, 그래서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회전 방향. 전동기는 무조건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예요. 자,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은 정유자 평간전압의 불균형이 생겨서 불꽃과 정유 불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 브러쉬라는 놈은 앞서 제가 정유자와 붙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기자랑 붙어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요때는 이 브러쉬와 이 권선 사이에 어떤 게 생겨요? 권선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갑자기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니까 요 사이에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전압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꽃과 정유를 하는데 불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전류가 흐르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겠죠.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점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해결책을 잘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자속이 감소하고 정기적인 일단 주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친구의 해결책은 바로 보상건선이 됩니다. 자, 보상건선을 어떻게 해준다? 직열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따라서 어디에 해주냐면요. 자, 여기에 보상건선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여기 X였잖아요. 여기가 X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나오도록 이렇게 보상건선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직열로요. 자, 이게 바로 메인이 됩니다. 메인. 그러니까 메인이 돼요. 주로 보상건선을 이용해서 대부분 보상건선으로 끝나는데 자, 서브로 보급도 넣어줍니다. 보급도. 자, 보급 역시도 직열 연결로 넣어주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 이제 어떤 개념? 서브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정유자 평간전압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친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정기적 브러쉬의 위치를
정기적 중성 축으로 어떻게 해준다?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친구 브러쉬를 어떻게 옮겨주면 돼요? 얘를 여기에 안 냅두고 여기에 안 냅두고 자, 여기에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옮겨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류자 평간전환 안 생길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브러쉬를 손으로 옮기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옮기는데 사용되는 도구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옮기는데 어떤 거를 쓴다? 로커를 이용해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정류입니다. 정류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교류로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나는? 정류자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N극에서 S극 지금 발전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정류가 어디서 일어나면은요. 자, 지금 전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점에서 X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바로 정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 이 친구를 점이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쪽을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쪽을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점에서 X로 바뀌는 구간, 즉 요 구간에서 뭐가 일어난다? 정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딱 어떤 부분, 자,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죠. 자, 그럼 확대를 했어.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 부분을 확대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직선이죠. 요 직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좀 크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정류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올곧은 직선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막 직선 전류라고 할 겁니다. 직선 정류. 직선 정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매우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상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류가 자,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 좀 바꿀게요. 정류가 자,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2번이라고 명명을 할 거고요. 자,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정현파잖아요. 정현파, 사인파죠. 그래서 정현정류라고 합니다. 정현전류. 이 친구도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쁜 편이죠. 자, 그 다음 또 요런 전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파란색 전류가 있어요. 얘를 3번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자, 얘를 과정류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과정류다.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은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4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부족정류라고 할 겁니다. 부족정류. 자, 이 친구는 정류 말기에, 초기가 아니라 말기에 불꽃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직선정류, 정현전류를 할 거 없어요. 둘 다 괜찮은 정류인데 이제 과전류와 부족전류가 문제가 되는 정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불꽃이 발생하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꽃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자기학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지금 L 성분입니다. 왜? 전기자, 권선등 다 코일이잖아요. L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L에서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 공식이 Ln dT분의 D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가 커지면은 전압이 커진다는 거죠. 전압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불꽃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dT분의 DI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의해서 전류가 얼마나 변하나. 1초에 전류가 2A 변해요. 그럼 2예요. dT분의 DI는. 3초에 전류가 6A 변해요. 그럼 3분의 6. 2A예요. 그게 뭐예요? dT분의 DI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dT분의 DI를 구하게 되면은 시간은 얼마나 흘렀어요?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줘볼게요. TC라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정류하는 시간, 정류시간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C는 커뮤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정유기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시간 분의 전류가 해야죠. 시간 분의 전류가 얼마만큼 변했어요? 2IC만큼 변했습니다. IC 마이너스 마이너스 IC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를 L분의 TC분의 2I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작아야지 어떻게 돼요? 정유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불꽃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친구가 작아야 돼요. 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 시간분의 전류죠. 시간분의 전류라는 얘기는 기울기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이게 미분값이잖아요. 미분값은 기울기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게 아니라 파란색 과전류 보겠습니다. 그럼 초기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초기의 기울기가. 자, 파란색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자, 기울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초기에는 완전 가파르죠? 가파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산으로 치면은 경사가 점점 높아져서 여기서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dt분의 di, tc분의 2iC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전압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정유 초기에 불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부적 전류는 어떻게 돼요? 부적 전류는 처음에 완만해요. 이렇게 완만하죠. 완만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아, 정유할 때 불꽃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유를 이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양호한 정유를 얻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소시켜주면? 그러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얘를 감소시키려면은 i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i도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시간은 커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자, 1번 양호한 정유를 위해서 1번 어떻게 해줘야 된다? VL을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해준다? 작게 해준다. 두 번째, 정유 시간 또는 정유 주기라고도 합니다. 정유 주기를 어떻게 해준다? 크게 해주면 되겠죠. 크게 해주면 얘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류를 줄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탄소 브러쉬 아시죠? 탄소 브러쉬를 쓴다 했어요. 탄소 브러쉬가 뭐예요?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어떻게 해준다? 줄여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이 친구가 있습니다. 보극을 설치합니다. 보극 설치. 이 친구는 뭐냐면요. 반대 방향으로 정유 전압을 유기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결국 VL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VL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얘랑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유기시켜줘서 얘를 없애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전압 정유라고도 합니다. 전압 정유. 왜? 반대 방향에 전압을 걸어줘서 우리가 정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VL과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 1번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직류발전기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직류발전기를 배울 겁니다. 그러한 직류발전기를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자 방식으로 분류를 한다만 아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자 방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여자 방식이 타여자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자여자인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자가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증을 가지고 가셔야겠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석이 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N극과 S극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속이 생기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여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N극과 S극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자속을 공급을 해주는데 어디서 공급을 해주냐? 타예요. 이게 뭐예요? 남, 타자입니다. 남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남이 공급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자여자는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비유하자면 타여자라는 것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고, 자여자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타여자는 종류가 그냥 타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자여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여자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바를 할 때도 여러 알바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여자는 직권, 분권, 복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직권은 뭐냐면요. 자, 전기자와 자속을 만들어내는 계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직권이겠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은 타여자는 도대체 전기자와 계좌가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계좌가 뭐라 했어요? 계좌가 자속을 만들어내는 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자여자 친구들은 당연히 전기자와 계좌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게 자명하겠죠. 하지만 타여자는 남이 자속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등가회로 가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권 같은 경우는 전기자와 계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겠어요? 네, 당연히 불로리액 되는 거 들어보셨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어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복권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뭐 테니스, 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두 명이서 함께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직권과 분권과 섞인 직렬, 병렬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자와 계좌가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여자, 직권, 분권, 복권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여자부터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요 등가회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린 그림은 제가 조금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당연히 계좌가 되겠죠. 그래서 계좌랑 지금 전기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여기는 만나는 게 아닌 거죠. 이 두 점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독단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타여자니까. 그래서 등가회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끊겨 있죠.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자속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에 전원을 달아서 계좌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뭐라고요? 계좌 전류를 흘려주게 돼요. 이 말은 밑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계좌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계좌에 전류를 이렇게 흘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주죠. 자,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자속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속이 발생하겠죠. 계좌 전류가 계좌 저항입니다. 여기가 계좌 저항. 계좌 저항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계좌라는 거예요. 계좌 저항이 있는 놈이.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어내겠어요? 자속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자속이 어디로 가요? 전기자로 가게 됩니다. 전기자로 가게 되는 거죠. 밑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렇게 생긴 애가 여기가 뭐예요? 요게 전기자라는 거죠. 얘가 회전자라고 했잖아요.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속이 들어왔으니까 밖에서 원동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줘? 얘를 돌려줍니다. n이라는 속도로 돌려줘요. 그럼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생긴 전류를 우리가 뭐 IA, 전기자 전류다. A가 뭐야? 아마추어라고 해서 전기자의 영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계좌전류는 이게 마그네틱 필드의 약자거든요. 요 명칭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IA라는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친구가 부하에 어떻게 해준다?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자,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를 해서 계좌 전류를 흘려 보냄으로써 계좌에서 자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속이 전기자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이 전기자를 돌려주게 되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이 유기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니까 이 친구가 전기자 저항을 지나서 부하에게 전류를 공급해 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등가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관계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안 되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 자, 그러면은 자, 부하시라는 것은 부하가 달려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하가 달려 있을 때 자,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했죠.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했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IA 곱하기 RA만큼 전압 강화가 되겠죠. 전압 강화가 될 겁니다. 전압 강화가 돼서 결국 부하에 도달하는 전압은 V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E에서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했죠. E가 발생을 해서 여기 뭐야? IA, RA라는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IA, RA라는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 결과가 뭐가 돼요? 단자전압 V가 되는 거죠. 단자전압 V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식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IA는 I라고 되어 있는데 I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IA와 I는 직렬 연결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키리호프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냐 여기에 흐르는 전류냐 같죠. 그래서 IA와 I가 같다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면 답이 없죠. 자, 두 번째는 무부하시입니다. 자, 무부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가 끊겨 있는 거죠. 끊겨 있는 겁니다. 부하가 없이 회로가 이렇게 끊겨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부하 전류가 어떻다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부하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다. 즉 IA도 없고 부하 전류도 없는 상태죠.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위에 부하시에서 E-IA RA는 V라는 식이 있었죠. 근데 IA가 제로가 되면은 뭐가 돼요? E와 V가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전류가 0이기 때문에 V는 IR이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기기전력이 결국 단자전압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러한 식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무부하시 전압이 단자전압이 뭐 300V다 나옵니다. 이 말은 뭐를 준 거예요? 그냥 유기기전력 E가 뭐라는 거예요? 300V다 라는 걸 준 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부하시 유기기전력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부하시 유기기전력과 같아요. 그렇죠. 부하가 달려있을 때 유기기전력 값이 뭐예요? 무부할 때 단자 전압 값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문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잔류 자속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잔류 자속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에 있는 자속이 없더라도 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자와 전기자가 독립적이에요. 만약에 여기로 가는 자속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전원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류를 흘려주면 생길 거 아니에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잔류 자속이 없어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딱 요거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자, 그리고 원동기의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동기라고 하는 놈은 이 전기자를 돌려주는 친구예요. 따라서 이 친구도 지금 계자와 전기자가 독립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를 지금 오른쪽으로 돌렸잖아요. 오른쪽으로 돌려도 어떻게 돼요?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왼쪽으로 돌려요. 이쪽으로 돌려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물론 전류의 극성은 바뀌겠죠.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의 부호는 바뀌지만 어쨌건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요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타여자만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잔류자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동기의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여자의 특성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전압 발전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압 강화가 작기 때문에 전압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약간 기억하고 갈게요.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직권 발전기입니다. 자, 직권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직렬이 뭐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딱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쭉 따라가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딱 보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등가 회로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등가 회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유기기 전력이 있고 그 아래는 뭐예요? 전기자 저항입니다. RF는 계자 저항입니다. RA와 RF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자, RF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하고 그리고 원동기를 통해서 얘를 돌려주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기기 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류가 역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IF라고 할 거고 그리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그냥 I라고 할 겁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IA, IF, I는 다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관계식을 한번 볼게요. 자, 부하시입니다. 부하시. 자, 부하시에는 뭐예요? 결국 IA, IF, I 친구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유기기 전력이 여기서 발생을 하면은 전압 강화가 여기서는 2번이 일어나겠죠. 아까 타여자는 한 번만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저항이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IA, RA만큼 전압 강화가 한 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IF, RF만큼 전압 강화가 한 번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V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하가 끊긴 상태입니다. 끊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다 없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네요, 다. 따라서 전압 강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직권 발전기는 무부하시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운전을 할 수 없을까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유기기 전력 E라고 하는 친구가 중요하죠. 왜? E가 발생을 해야 유기기 전력이 발생을 하니까 발전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E는 뭐라 했어요? 60A분의 P자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0A분의 P자를 K로 나타내서 K 파이 N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결론은 이 자속이 있어야 돼요. 파이라는 자속이 있어야지 발전기가 되는 거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기기 전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런데 계자 저항에 계자 전류가 흘러야지만 자속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계자 전류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속이 안 생기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확립이 안 된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전압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부하 운전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특징 2가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잔류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자, 이거는 타여자 같은 경우는 직류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우리가 자속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직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애초에 유기기 전력을 만들어지고 전류가 흘러야지만 여기에 자속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유기기 전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전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속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여기에서 자속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잔류, 자속이 있어야지만 발전이 가능하다. 만약 잔류자기가 없다면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원동기 역회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은, 자, 여기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지만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렇게 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자속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돌아감으로써 요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해볼까요? 자, 전기자가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함으로써 IA라는 전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역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얘를 거꾸로 돌렸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당연히 전류가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요렇게 전류가 생긴다는 거 맞죠? 요렇게. 요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존의 IA와 반대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따라가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속도 어떻게 되면은 반대 방향의 자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잔류 자속이 있어야 돼요. 잔류 자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속과 반대 방향의 자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역회전은.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상쇄가 돼요. 그러면은 잔류자기가 없어지게 되겠죠. 잔류자기가 없어지면 발전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따라서 뭐다? 우리가 자여자만의 특징입니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고 원동기의 역회전이 금지한다. 그 이유는 잔류자속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분권 발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권 발전기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온 친구죠. 분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뭐라 했어요?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등가에라도 보시면은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자 저항이 있고요. 다시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계자 저항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동작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자, 계자에서 뭐가 나와요? 자속이 나오죠. 자속이 나오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전기자를 어떻게 해줬다? 돌려주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전력 E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 IA 전기자 전류가 생길 겁니다. 이 전기자 전류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키로이호프의 법칙에서 자, 여기 계자로 흐르는 계자 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하로 가는 부하 전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식을 보게 되면 부하시죠. 지금 부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IA는 어떻게 돼요? IF 더하기 I가 되죠. 뭐라고? IA는 IF 더하기 I가 되는 겁니다. 왜? 들어온 전류의 합은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 바로 KCL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럼 단자전압에 대한 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라는 것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도 V가 되는 거고 여기도 V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유기기전력 E에서 전압 강화 IARA만큼 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자전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E에서 마이너스 IRA 한 게 뭐가 된다? 단자전압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부하시입니다. 자, 무부하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하가 이렇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부하 전류가 뭐가 돼요? 얘가 0이 되는 거죠. 얘가. 맞아요. 끊겨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기가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냈고 이 유기기전력으로 해서 전기자 전류가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회로가 끊겼죠. 그럼 여기로는 전류가 안 가겠죠. 여기는 다 무시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무시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 전류가 어떻게 돼요? 다 IF가 되는 겁니다. 전기자 전류가 다 IF가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IA와 IF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식은 무부하시 단자 전압을 뜻하는데 무부하시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무부하시라도 여기에 전압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당연히 E-IARA 또는 IFR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자 전류 IF와 RA 전기자 저항은 둘 다 매우 작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은 얘를 무시해 줍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가 앞서 배운 타여자와 마찬가지로 무부하시에는 단자전압과 유기전력이 같구나. 분권에서도. 물론 이 전압강압까지 고려해 주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에 흐르는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은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해줘도 상관없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권 발전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계자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계자 저항이 어디에 있어요? 자, 계자 저항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이 계자 저항이라는 놈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여기에 흐르는 계자 전류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속이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100V의 전압을 얻고 싶어요. 100V의 전압을 얻고 싶어요. 그때 필요한 계자 저항이 100ohm이라는 겁니다. 100ohm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100ohm보다 큰 110ohm을 사용하면 90V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항이 높으니까 유기전력이 적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90ohm을 쓰면은 110V라는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 왜?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서 자속이 많이 나오니까 유기기전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때 100옴을 임계 저항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볼트를 만들고 싶으면 100볼트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저항값이 임계 저항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100볼트를 만들려면 얘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보다는 작아야겠죠. 얘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유기전력이 안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따라서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작아야 된다. 100옴보다 작아야 된다. 95옴이 돼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하를 서서히 단락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락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단락전류 아시죠?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릅니다. 부하를 서서히 단락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그냥 이렇게 단락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단락. 그러니까 부하의 저항이 사라졌으니까 저항이 거의 0이 되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흘러요. 처음에는 저항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초기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나중에는 작은 소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처음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뭐가 흐른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죠. 얘가 뭐예요? I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I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I가 엄청나게 큰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은 IA도 뭐예요? IA도 엄청나게 큰다는 거죠. IA도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자 전압이 줄어든다는 걸 아시겠나요? 자, 유기기전력에서 IA 곱하기 RA만큼 전압 강화가 된 게 V라고 했어요. 근데 IA가 엄청나게 커요. 왜? 단락이 되었으니까. 그럼 얘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얘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 저항을 봤을 때 이 RF라고 하는 친구는 다시 이 계좌 저항에 흐르는 IF라는 계좌 전류는 공식으로 치면 IF는 RF 분의 단자 전압 V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잘못 적었죠. V가 어떻게 된다고? V가 줄어들겠죠. 왜? 전압 강화가 심하니까 V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V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좌 전류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속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속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유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소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셔도 됩니다. 초기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나중에는 작은 소전류가 흐른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부하를 서서히 단락시켰을 때 엄청나게 큰 단락 전류가 흐른다면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나중에는 작은 소전류가 흐른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운전 중 무부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무부하 금지. 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무부하가 되게 되면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무부하가 되면은 자, 부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부하가 없게 되면은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이 전기자 전류라는 친구가 어디로 다 가요? 계좌 전류로 다 갑니다. 계좌 전류로 싹 다 가요.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엄청나게 큰 이 전기자 전류가 계좌 전류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좌 권선이 어떻게 돼요? 소손이 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운전 중 계좌 권선 개방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계좌 권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바로 이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가 계좌 권선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개방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IF가 0이 된다는 거죠. 0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0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우리가 자기학 시간 때 배웠는데 VL이라고 하는 친구는 L분의 DT분의 DI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려워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DT분의 DI가 중요합니다. DT분의 DI. DT분의 DI가 시간당 전류의 변화량입니다. 시간당 전류의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전류가 원래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0이 됐다는 말은 시간당 전류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럼 VL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전압이 유기가 돼서 역시 계좌 권선이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 중 계좌 권선 개방 금지라는 말은 변화가 크기 때문에 DT분의 DI라는 친구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좌 권선의 고전압이 유기가 되어서 계좌 권선이 소선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정전압 발전기라는 특징이 있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복권 발전기입니다. 복권 발전기는 직권과 분권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내분권과 외분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분권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분권을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권 자체를 어떻게 해준다? 안으로 만들어주면 뭐라고요? 내분권이니까 분권을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왜 분권은? 분권을 밖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분권은 그렸잖아요. 직권이니까 직권 계좌를 이용해서. 그럼 직권 계좌를 내 분권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밖이 되면서 얘를 포함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왜 분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이 분권 계좌가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려면 여기에다가 직권 계좌를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아, 밖에 있는 외 분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권 발전기에서는 딱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는 복권 발전기를 뭐로 바꾸고 싶어요? 나 직권으로 바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바꾸고 싶대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친구 복권이죠. 얘를 직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직권으로 바꾸려면 얘 없어져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끊기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돼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직권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외분권의 경우 똑같으면 얘 없어져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직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분권 계좌를 개방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방이죠. 그래서 분권 계좌를 개방한다. 분권 계좌를 개방한다. 자, 그 다음은 직권을 뭐로 해준다? 다시. 이번에는 복권을 분권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외울 게 없습니다. 내분권을 분권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단락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를 단락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분권이네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계좌 권선이죠. 따라서 직권 계좌를 단락. 직권 계좌입니다. 직권 계좌를 단락해주면 되는 거죠. 직권에 있는 계좌니까요. 그래서 복권은 요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단자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 자, 단자전압만 같으면 돼요. 그것만 일단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단자전압만 같으면 된다. 만 기억할게요. 그리고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어 특성으로 같을 것 한번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 뭐예요? 당연히 직권. 그리고 직권과 분권을 함께 쓰는 복권이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발전기는 반드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설치한다. 뭐라고요? 균합선을 설치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를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웬만한 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은요, 전기부수기 재생 목록 가시면은 전기기기 이론서 있습니다. 또는 다산해준 난민수 채널 가시면 전기기기 이론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요, 부족한 부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강의를 찍는 목적은 60점만 넘자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